네, 우리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우리 글로벌 이슈나 국내 이슈 막론하고 우리가 다뤄보는 그런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이슈 레이더 시간을 지금부터 이제 매일 갖기로 했고요. 신인규 이제 특파원이 아니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옆에 신특파원 신 기자.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새롭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뉴욕에서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새삼 새롭고요. 여러모로 좀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전 접습니다. 그 시차 적응은 좀 되셨는지요? 지금 들어온 지 한 이틀 됐나요? 하루 이틀 됐죠? 사실 귀국하자마자 주말 출근하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아직도 미국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신이 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슈 레이더 여러분들께 최대한 좋은 정보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차 적응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럽고요. 저는 이제 뉴욕에서 들어온 지 한 2달 정도 지금 지났는데, 그 시차 적응을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바퀴를 더 돌았습니다. 원래 반 바퀴 돌아야 되는데 한 바퀴 돌고 어제 밤을 새갖고 지금 약간 정신은 없습니다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슈 먼저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 증권시장 방향성 만들어내는 큰 축이죠.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15거래일 연속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의 셀 코리아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움직임, 우리 증시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인들 얘네들이 지금 보름 이상 이렇게 팔았다는 그렇죠. 거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지금 매도세가 많이 나온 거죠?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 정말 왜 이럴까 이런 생각 들 정도로 많이 팔았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이 15거래일 연속 순매도뿐만 아니라 8월과 9월에도 우리 증시 시장 외국인들의 자금은 순유출 그러니까 2달 넘게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은행도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은은 중국의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에 우리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졌고 여기에 2차 전지에서 외국인들이 이익을 보고 빠져나간 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이 중동 전쟁이 만들어낸 지정학적 위기가 여러 가지 증시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이동하는 요인이 됐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달러도 안전자산일 거고, 채권도 그럴 거고, 이제 금도 안전자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우리 이제 채권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채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지. 사실 이 전쟁 전까지만 해도요, 이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던 미국의 국채 가격 떨어지는 채권 수익률 급등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8%까지 이번 달 초까지 올라갔다가 전후에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4.6%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채권 시장 전망,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골드만삭스의 수석 전략가입니다. 이 프라빈 코라포티는요. 그동안의 국채 수익률 상승을 이끌었던 채권 매도세가 사실은 좀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서요. 연말까지 10년물 수익률의 공정가치가 4.3%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앞으로 채권 수익률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표를 보고 계시겠지만 10년물 미국 국채 수익률 최근 4.7, 4.8을 넘었다가 지금 약간 이제 소강 상태를 보여서 4.6% 내려갔지만 골드만삭스에서는 연말에 4.3% 정도, 지금보다 한 30bp 정도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 시장하고 이렇게 증시의 또 다른 변수 되겠죠. 미국의 기준금리. 올라갈 것이냐 안 올라갈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안 올라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연 5.5% 지금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이런 높은 고공행진 계속 하겠지만 추가로 올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 이제 대체적인 관측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원래 매파였던 페드 위원들도 비둘기 발언을 막 쏟아냈던데 최근 들어 그런 발언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먼저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라든지요. 그보다 조금 앞서가지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들 전부 다 그동안의 톤보다는 조금 완화적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그 CG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증시 세계 불확실성들 크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는 적정 수준 유지할 것이다. 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무게를 둔 발언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 전쟁 이후에 세계 불확실성 높아졌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금리 더 안 올려도 되겠다라는 말들이 연준 인사의 말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다 뭐 부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가능성에서는. 네, 우리 증시, 그다음에 우리 원달러 환율에도 조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IMF와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했던 이창용 한은 총재의 말로 저희가 대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총재가 어떤 발언을 했냐면요. 이 환율보다는 물가가 물론 한은의 통화 정책 영향을 더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그러면서도 현재 한국의 환율이나 시장 가격 변화를 보면 이미 미국이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시장이 어느 정도 이미 가격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글로벌 이슈 지금 많이 짚어졌고요. 아까 이제 신 기자가 그 외국인 매도세의 한 요인으로 반도체의 맞습니다. 업황 불안 요거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이거 새로 들은 얘기 있습니까? 그래도 주말 사이에는 조금은 다행스러운 얘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미국으로 보면은 마이크론까지 해당이 되는 이슈일 텐데 메모리 반도체 가격 4분기에는 오를 것 같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의 분석이고요. 이 기관 따르면은 D램의 4분기 평균 판매 단가 ASP라고 하는데 이게 전분기 대비 3%에서 8%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D램 가격은 사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좀 떨어져 왔습니다. 분기비로 떨어져 왔는데 D램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는 거는 국내 반도체 업계, 그 세계 반도체 업계는 희망적인 소식이겠죠. 이 지난해부터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감산 나섰고 삼성전자도 올해부터는 못 버티고 감산에 돌입을 했는데 반도체 업계가 올해 말부터는 이 공급을 좀 줄인 효과를 보게 될지 살펴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 업계에 다시 반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주가도 뭐 10만 전자라고 해서 뭐 갈 듯 하다가 지금 다시 7만 원 밑으로 떨어졌죠. 가슴 예, 아픈 다시. 분들 많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외국계 투자은행들 불법으로 공매도는 공매도인데 무차익 공매도라는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요거 주식을 빌려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게 공매도인데 빌리지 않고 매도를 해서 무차익 공매도. 빌린 요거 척만 하는 하다가 거죠. 예. 적발이 됐다. 이번에 밝혀진 게 뭐 500억 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의혹을 제기해왔던 게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의적으로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진행을 해왔다는 겁니다.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했다라는 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일단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요. HSBC나 BNP 파리바의 이 홍콩 법인이 몇 달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해온 정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잔고가 없는 주식을,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거 잔고가 있어야 이거를 차입 공매도라고 하는데 잔고가 없는 주식을 잔고가 있는 것처럼 잔고상 처리하고 일단 팔고 나서 그다음에 사서 메꾸는 그런 방식을 몇 달 동안 계속 해온 거죠. 다 이거 우리나라가 금지하고 있는 불법입니다. 이 맥락을 그래도 조금 살펴보면 고의로 특정 주식을 떨어뜨리겠다 이런 작전이라기보다는 해지 차원에서 투자은행들 수수료 좀 챙기려고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들이 나오고 있지만요. 어쨌든 이름이 있고 체계가 있는 대형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몰라서 이런 일을 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로 금융감독원도 이들의 행태가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들어가면 주가는 하방 압력을 세게 받겠죠. 이제 살짝 살펴보니까 뭐 카카오 같은데 그동안에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그러면 과징금이 좀 세게 들어가겠네요. 이 그동안에 기관들 받았던 공매도 과징금 보면요. 가장 높았던 게 한 38억 원 정도 됩니다. 이번 사태는 불법 크진 그리고 않네요. 예. 고의적이라는 얘기가 이번에 붙었으니까 그동안엔 그렇게 붙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당연히 38억보다는 높겠다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얘기인데 사실은 과징금이 얼마나 될까? 이거보다 주목할 만한 게 앞으로 국내에서 공매도를 보는 시각 원래 안 좋았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냐?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요. 공매도라는 게 주식의 적정 가격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위험을 해지하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이게 있어야 해외 자금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론들이 있고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발전하려면 사실 이런 기능들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벌어지는 공매도 논란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자본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시스템에 맹점이 좀 있지는 않나.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 점에 초점이 좀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그동안에 많은 투자자분들 반대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매도의 전산화라든지 그동안 전산화가 잘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시스템적인 움직임이 조금 더 커져야 될 것이고 커질 텐데 이런 논의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지켜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신인규 기자 수고해 주셨고요. 내일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